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손을 떤 것은 미영이만은 아니었다. 역시 작은 생명을 없애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지 사내의 목소리도 소녀를 향해 내뻗은 손도 떨고 있었다. 너무나 가벼웠다. 미영이를 밀치면서 그녀의 몸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너무 가벼워서 어쩌면 그녀는 아래로 추락하지 않고 하늘로 날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주기를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녀는 그 작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8층 건물의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추락하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내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다. 건물의 간판들도 하늘도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이 미영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곧 경찰들이 출동을 했고 형사들 몇몇이 건물을 탐문했다. 그리고 그들은 옥상 위 한쪽에서 미영이의 유서를 발견했다. 형사들은 미영이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학교 담임에게 연락을 했다. 담임은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 미영이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녀가 자살을 했다는 것을 결정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영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았고 미성년자가 일해선 안 될 술집에서 일을 했다. 그녀가 손님을 배웅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찍었고 그것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미영이 담임 선생은 그녀에게 자살할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공했다. 유서까지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영안실에서 수사를 자살로 종결시킨 두 형사가 죽은 미영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언이 분명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하도 저항을 해서. 누가 아마추어 아니랄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바로 화장을 할 겁니다. 그럼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무용고자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아주 조촐한 미영의 장례가 치러졌고 누군가의 바람처럼 빠르게 화장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한 소녀가 세상에서 사라졌다. 도종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다.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격투 중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위험한 상황까지 갔지만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다. 박살이 난 핸드폰 때문에 병원에 전화를 빌려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다. 도종은 그녀가 신경이 쓰인다. 최근에 미영이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이었다.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냈다간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와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그럴 나이라고 생각했다. 한참 예민한 나이에 이제 대학 시험을 봐야 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까.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면 반드시 받았어야 할 전화였다. 한동안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녀석과 겨우 화해 아닌 화해를 한 상황 아니었던가. 다음날 도종은 새로운 핸드폰을 구입했고 미영이가 남긴 메시지를 들었다. 겁에 질린 미영의 메시지를 들은 도종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자신에게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위험에 노출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친 듯이 미영이의 옥탑방으로 뛰어갔다. 제발 그녀가 변덕스러운 장난을 친 것이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옥탑방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것이 항상 불안했던 도종이었다. 옥탑방 안을 바라본 도종은 경악했다. 누군가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이다. 도종은 미친 듯이 1층의 주인집을 향해 뛰어내려갔다. 왔어요? 문을 연 집주인 여자가 힘없이 말을 뗐다. 안녕하세요. 지금 위에 갔다 왔는데 아주머니, 미영이 방이... 여인이 의아한 듯 도종을 바라보다 어렵게 말을 했다. 얘기 못 들었어요? 예? 주인집 여자가 조금은 원망스러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도종에게 말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친동생이나 다름없다면서요.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도종은 갑자기 화가 났다. 그녀의 눈물은 불안감을 현실로 바꾸고 있었다. 울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울 일이 생겨나선 안 되니까. 미영이 그 녀석이 자살을 했대요. 도종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영이가 자살을 했다니. 미영이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 형사들이 증거를 찾는다고 왔었어요. 저렇게 뒤집어 놓고는 치우지도 않고 가고. 어느 경찰서인지 아세요? 도종은 아직 미영이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덕분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주인집 여자는 도종에게 경찰이 남긴 명함을 건넸다. 다행히 도종이 근무하는 지구대의 관할 경찰서다. 돌아서며 도종은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참 여자들이란. 누가 어떤 헛소리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정말로 미영이가 죽었다고 믿는 듯 보였다. 수다스러운 동네 아줌마들 때문에 늘 헛소문이 퍼진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미영이가 죽었을 리 없다. 도종이 경찰서에 이르렀을 때 미영이 안치된 관이 화장터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참관인은 미영의 담임선생과 그녀의 친구 1명, 그리고 강력반 형사가 전부였다. 그나마 미영의 친구로 보이는 소녀 외엔 그 누구도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다. 강력반 안으로 뛰어든 도종은 미영의 죽음을 자살로 종결지은 고형사를 만났다. 그는 깡말랐고 긴 얼굴에 약간의 매부리 코를 지녀 만화 속 가제트 형사와 같은 얼굴을 지녔다. 그 매부리 코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작은 두 눈 역시 마찬가지였다. 첫눈에 그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지 의심할 만큼. 그러니까 죽은 학생과 무슨 관계시냐고요? 고 형사가 사무적으로 이야기했다. 형사의 말에 도종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스스로에 물었다. 도대체 나와 미영이는 무슨 관계인가? 미영이는 조카 슬기의 과외 선생이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탑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로 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 어머니에게는 딸이나 다름없었고 자신에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강력반 형사의 사무적인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엄밀히 말해서 도종과 미영은 남일 뿐이었다. 아무리 친동생 이상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아꼈다고 해도 먼 친척의 자격조차 없는 것이 도종이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미영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럼 진짜 가족은 아니란 거 아니야?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짜증스럽지만 냉정한 오투로 고 형사가 말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도종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여기 선생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 앉은 위치로 보아 강력반의 반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소리를 질렀다. 도종은 평정심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실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종은 순간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미영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주인집 여자가 자살을 했다고 말을 했을 때도 미영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현실감이 없었다. 그러나 강력반 고용사의 차분한 태도 앞에서 그는 미영의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지금 미영이는 어디 있습니까? 고용사가 말없이 도종을 바라봤다. 선생님, 지금 오버하고 계신 거 아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희가 알기로 그 애는 고아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연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할 권리가... 순간 도종이 고영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다. 형사님, 저도 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일하는 같은 식구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미영이를 입양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고영사는 골치가 아파왔다. 다행히 지금쯤이면 화장은 끝났을 것이고 미영이 몸에 남겨진 타살의 흔적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면... 그래서 괜히 언론이나 청와대 게시판에라도 글을 올려 재수사라도 주장한다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었다. 그녀의 자살을 위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모두 거짓이다. 이 사건이 만약 다른 형사들에게라도 넘어간다면 앞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일단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취조실에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다. 고영사는 있었던 일들에 대해 도종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 그런 태도를 통해 자신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진실임을 설득하려 했다. 죽은 애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종은 형사가 내민 사진 한 장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사진 속엔 야한 옷을 입은 채 손님을 마중하고 있는 미영의 모습이 보였다. 애가 혼자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겠지. 술집을 나간 모양인데 언놈이 그걸 찍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거야. 어느새 고영사는 도종에게 반말을 하고 있었지만 도종에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선생들하고 애들한테까지 지가 한 짓이 알려지니까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도종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여기 유언장. 도종은 고영사가 보여준 유언장을 봤다. 분명 미영의 글씨가 맞았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토록 허술한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다. 더구나 그녀가 어머니나 슬기에게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덕분에 늘 찬밥 신세였던 도종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도종은 직감했다. 그 유언장은 죽기 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그녀가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는 자살이 아닌 타살을 가리키고 있지 않는가. 이거 가짜예요. 누군가가 억지로 쓰게 한 가짜 유언장이라고요. 도종은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바라봤다. 이것도 가짜야. 미영이가 술집을 나갔다고? 도종이 냉랭한 미소를 지으며 형사를 노려봤다. 당신들은 미영이에 대해 아는 게 없잖아. 미영이는 술집에 나갈 정도로 돈이 없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정도로 멍청한 애가 아니었어요. 미영이가 그 애가 어떤 앤데. 고영사가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국과수에서 검증해준 사진이 가짜라고. 도종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가짜야. 왜?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미영이가 남긴 메시지를 고영사에게 들려줬다.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아저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고영사는 놀랐지만 애써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고아 계집애 따위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한 사내가 결정적인 증거를 자신 앞에 흔들어댔다. 고영사는 자신의 오금이 저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자살하기 전에 남긴 메시지라고 보입니까? 누군가 미영이를 죽인 게 분명해요. 언제 온... 미영이가 죽기 전에 보낸 메시지예요. 내가 술에 취한 쓰레기들을 정리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그 애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도종의 눈에선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미영이는 옥상 위에서 추락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녀가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떠올랐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도종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 짚은 것 같네. 고용사가 도종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수사 다시 해야 합니다. 말없이 고용사가 도종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요. 나 혼자 알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고 일단 반장님께 보고를 하고 올 테니까. 고용사는 당황스러웠다. 그럼 머저리에게 미영이를 죽이게 만든 것을 후회했다. 순식간에 일을 처리해야 했지만 이 머저리는 추격전도 모자라 미영이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만들었다. 침착해야 한다. 만약 놈에게서 핸드폰만 빼앗을 수 있다면,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해 메시지를 지울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자신의 책상에 다다른 고영사는 조용히 자신의 서랍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그리고 취조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안 카메라를 꺼버렸다.